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 신청 소식과 더불어 이 사건을 둘러싸고 확산되고 있는 한국 경제 위기설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홈플러스라는 대형 유통기업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소식은 2025년 3월 들어 국내 경제 및 유통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홈플러스가 대형마트 매출 기준으로 업계 2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재무구조상의 위기만으로 보긴 어렵고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든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실제로 위기의 현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안을 간략히 요약해보겠습니다. 홈플러스는 2025년 2월 말 공시된 신용평가 결과에서 오프라인 매장 실적과 온라인 매출 확장 등 여러 지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신용등급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의 부채 비율이나 매출 흐름은 각 업체마다 편차가 있지만 홈플러스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어진 이커머스 시장 확대에 직격탄을 맞았고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차입금 부담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단기적인 자금 조달 측면에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사전 예방적 조치가 홈플러스의 영업활동과 협력업체, 임직원 급여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내 2위 대형마트가 법정 관리에 준하는 절차인 회생 절차를 밟는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과거 삼성물산 유통부문에서 출범한 후 영국 테스코를 거쳐 현재는 국내 최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 MBK 파트너스에 매각된 독특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유통업계 2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오긴 했으나 대규모 투자를 통해 몸집을 불린 뒤 재무구조가 흔들리는 일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겪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급성장하고 시커머스라 불리는 새로운 판매 방식이 시장에 정착하면서 전통적인 대형마트 모델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홈플러스는 매장 구조를 새롭게 꾸미거나 홈플러스 스페셜을 런칭하는 등 나름의 변화 시도를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중심의 소비 트렌드 강화와 고강도 규제의 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 복합적인 문제 속에서 경영 개선에 충분한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자금 상황이 악화된 데다 신용등급마저 하락해 이자를 포함한 차입금 상환 압박이 거세지자 기업 회생 절차라는 카드로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홈플러스의 결정을 계기로 한국 경제 위기설이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홈플러스만 놓고 보면 이는 한 대형마트 기업이 재무 개선을 위해 법적 보호장치를 활용하는 사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되고 협력업체나 임직원 급여는 계속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어 겉보기에 운영상 문제는 커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홈플러스 측도 매출이 주로 현금 결제로 이뤄지는 유통업 특성상 자금 흐름이 빠르게 순환하기 때문에 몇 달만 지나면 약 1천억 원대의 잉여현금이 유입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4조 7천억 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에 금융채권자들과의 조정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가중되는 것은 홈플러스에 앞서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줄줄이 점포 축소나 구조 조정을 해왔고 소비심리와 연결된 업황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국내 소비자들이 지갑을 굳게 닫는 경향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회복 국면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대형마트라는 오프라인 유통 채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계 부채 문제를 비롯해 기업들의 투자 심리 위축, 고금리 기조로 인한 전반적인 소비 둔화 등의 요소가 맞물려 있어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지속적으로 긴축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한국은행도 통화 정책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차입 부담이 커지고 가계의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거기에 그동안 과도하게 올랐던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금리, 부동산 하락, 소비 위축의 연결고리 속에서 서민 경제부터 대기업까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게 됩니다. 홈플러스 사태도 이런 흐름에서 출발한 것이며 혹시나 이보다 재무 상태가 더욱 취약한 여타 기업들이 줄줄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면 한국 경제의 악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설득력이 실릴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있어 유통업은 가계 소비와 직접적으로 맞물린 분야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 남다릅니다. 특히 대형마트는 일상 소비의 거점 역할을 하는 핵심 채널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소비 패턴을 혁신적으로 바꿨던 할인점들이 이커머스 성장과 규제, 환경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결국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은 향후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조차도 일시적인 적자 전환 혹은 영업이익 급감 사태를 겪은 사례가 있었고 롯데마트 역시 점포 구조 조정 및 신규 출점 축소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대형마트 시대가 저물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온라인의 효율적 결합을 이루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현장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구매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채널 확대에 힘써왔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쿠팡을 비롯한 이커머스 선발주자들이 워낙 강력한 경쟁력을 구축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모바일 앱 편의성이나 로켓 배송, 메일 배송 등의 차별화된 서비스는 오프라인 대형마트가 따라가기 쉽지 않은 영역이 되었습니다. 자본력이 충분한 대기업 계열이라 하더라도 배송 인프라를 갖추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소비 패턴이 이미 바뀌어버린 상황에서는 투입 대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결국 규모 확장 과정에서 쌓인 부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장기간 누적되면서 재무 부담이 가중되고 만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2023회계 연도에 약 1994억 원의 영업손실 그리고 5,743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3년 연속 적자라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손실 구조가 장기화된 데다가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점포 부지를 팔아 부채를 갚는 과정도 여러 차례 거치면서 기업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시장 일각에서는 납품업체에 대한 정산이 지연되는 등 이미 작년부터 자금 경색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러한 정황이 계속 쌓이다 보니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도 홈플러스의 재무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자 홈플러스 측이 이 상태로는 조달금리 상승, 단기 차입금 상환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회생 절차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업 회생 절차 법정 관리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파산 위기에 몰리면 채무를 갚지 못해 청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해당 기업이 회생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강제적으로 채무를 재조정하고 일부 부채를 탕감하며 사업을 계속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홈플러스가 사업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본다면 법원은 빠르게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홈플러스는 협력 업체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금융채권 상환 시기를 유예받거나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의 급여 또한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매장 운영은 지금처럼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당장 홈플러스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큰 변동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같은 결정이 한국 경제 전체에 던지는 파장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국내 굴지의 대형마트가 외부 자본 유치와 내부 자산 매각을 거듭하면서도 경영 안정화에 실패했다면 온라인 경쟁자가 계속 치고 올라오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한국 유통업계는 새로운 판도 재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식료품과 생필품의 공급망이 온라인 환경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소비자들은 가격 경쟁력과 배송 속도 면에서 압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형마트가 강점으로 내세웠던 오프라인 매장 체험, 요소나 넓은 주차 및 편의시설 같은 부분은 점차 매력도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한편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 파트너스가 애초에 거액의 차입금을 동원해 회사를 사들였고 이후 점포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전략을 펼치면서 내부 자금 흐름에 여유가 없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레버리지 인수 LBO를 활용해 기업을 인수한 뒤 유휴 자산을 팔거나 구조 조정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사모펀드의 전형적인 방안이지만 그 과정에서 유통 현장의 경쟁력 강화에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다면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진입 소식은 향후 사모펀드의 국내 대형 유통업체 인수합병의 맨드어에 대한 경계심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각도에서 풀어볼 때 홈플러스 사태는 한국 경제, 특히 내수 소비 시장의 경고등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만으로 한국 경제의 대규모 시스템 리스크가 촉발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십 년 전 IMF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와 비교하면 대외건전성 지표나 외환 보유액 등이 크게 개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내수 부문의 침체가 본격화될 경우 외환금융 시장의 직접적인 위기와는 별개로 체감 경기 악화라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률을 유지한다 해도 가계부채 부담 탓에 실질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생활물가가 급등해 고통을 느끼는 계층이 늘어난다면 시장 전체가 다시 한번 움츠러들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유통업계가 얼마나 빠르게 소비 트렌드 변화에 적응하느냐입니다.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른 경쟁사들은 끊임없이 온라인 채널 고도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역량과 온라인 서비스를 결합한 옴니채널 전략이 얼마나 빠르게 정착하느냐가 향후 대형마트 업계 생존을 결정지을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예컨대 신선식품을 온라인 주문으로 새벽 배송받는 형태나 픽업 서비스 등을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다면 대형마트가 다시금 경쟁 우위를 점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환에 상당히 많은 자본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점인데 이미 재무가 악화된 상태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홈플러스의 상품을 납품하는 수많은 협력사 역시 이번 사태로 인해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금융채권과 달리 협력업체 거래대금은 계속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홈플러스 측은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대금 회수 과정이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품회사, 중소제조업체들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채널로부터 제때 정산을 받아야만 원자재 구매와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홈플러스가 무너지지 않고 정상 영업을 이어가야 수많은 소상공업체들이나 중견기업들도 연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들도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종합되어 과연 한국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단계에서 외환위기나 국가부도 같은 사태로 직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과 가게 모두 자금 사정이 빡빡해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일정 기간 머무른다면 취약한 기업들이 줄도산할 위험이 커지고 부동산 관련 PF 프로젝트 파이낸싱나 건설업계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계속되는 경기둔화 분위기에 움츠러들며 지갑을 닫을 것입니다. 이는 유통업 매출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결과적으로 국내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한계기업 구조조정, 자영업자 지원 등 다양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 하강 흐름까지 겹쳐 있어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 정책 기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지만 국내 내수 시장도 상당히 중요해진 시대이기에 유통서비스 업종의 위기는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동력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회생 절차가 하나의 단발성 이벤트에 그칠지 아니면 다른 업체들로 확산되는 신호탄이 될지는 앞으로 몇 달간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내 대기업들이나 금융기관이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전방위로 무너질 상황은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 질서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경제 위기라고 부를 만한 지점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에 대한 해석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 지표가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높고 고금리가 길어지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부터 타격이 큽니다.
이것이 대형 업체들로 전이되면 소비 둔화가 가속화되어 경제 전반의 흐름이 나빠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은 국내 경제가 구조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을 다시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 대형마트 규제 강화, 소비 패턴 변화 등이 예견되었으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누적되어 이번에 폭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한 기업의 일일 수도 있지만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유통업체나 다른 업종 기업들이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MBK 파트너스가 인수했지만 경영 성과가 신통치 못했던 사례들, 그리고 그 와중에 발생한 재무 부담은 한국 자본시장과 사모펀드 생태계의 약점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진정한 위기로 치닫느냐 여부는 앞으로 남은 2025년 동안의 경기 흐름과 정책 대응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금리 하락 전환 시기가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수익성 개선과 재무 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가격과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되었고 전통적인 오프라인 채널에 대한 충성도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대세 전환 속에서 이번 홈플러스 사태가 한국 경제에 주는 경고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을 두고 한국 경제 위기의 현실화라고 단언하기에는 아직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고 국내 기업과 가게가 동시에 부담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 관리와 선제적 구조 조정이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부디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통해 재무를 개선하고 새로운 경영 전략으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유통업체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동시에 정부와 시장도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경제 전반의 취약 구조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혁 조치를 늦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 상황이 몰고 올 파장과 그 본질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는데요. 유통업체라는 특정 사례로부터 출발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경제와 뗄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이기에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정책과 기업의 대응이 이뤄지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두 건강하고 안정된 일상을 영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